송나영의 라디오 오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나영입니다. 12.3 비상계엄 당시 정치인 체포에 동원되는 등 핵심적인 역할을 한 국군 방첩사령부가 해체됩니다. 내란 극복 민관군 합동특별자문위원회는 오늘 방첩사를 해체하고 그 기능을 전문기관들로 분산 이관하는 권고안을 국방부에 전달했습니다. 단순히 이름만 바꾸는 게 아닙니다. 핵심은 문민 통제와 권한 분산입니다. 신설될 국방안보정보원은 소장이 군인이 아닌 민간 전문가로 임명되며 과거 민간인 사찰과 정치 개입의 통로로 악용됐던 세평 수집과 인사 첩보 기능은 전면 폐지됩니다. 1977년 보안사 창설 이후 기무사를 거쳐 방첩사에 이르기까지 때론 안보의 보루였지만 때론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그림자이기도 했는데요. 이제 어두웠던 49년의 역사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습니다. 군이 군 본연의 임무로만 굳건하게 서야겠습니다. 안동문화방송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고규필 고객님. 왔다. 뱅크로 와. 재미가 뱅크로 와. 와. 놀라움이 뱅크로 와. 와. 혜택이 와. 재미있게 놀랍게 다양하게 와보고 싶은 뱅크. 와뱅크. 고규필도 와뱅크. 광주은행. 안전화가 이렇게 편해도 돼요? 나도 모르게 집에까지 신고 간다니까요. 우린 발이 건강해야 하니까 안전화 아무거나 못 신어요. 내가 안전해야 가족이 안심하지. 그래서 난 꼭 워킷만 신어. 워킷 안전화를 고집하는 확실한 이유가 있다. 생각의 차이가 만드는 가치 워킷. 워킷 안전화. 내게 기대 저축은행 당신 곁에 저축은행 기대하던 미래와 만나요. 당신의 기대, 당신의 미래.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내게 기대 당신의 저축은행. 1월 8일 목요일 라디오 오늘입니다. 일부 생활 속 법률 문제를 쉽고 명쾌하게 풀어봅니다. 안형진의 궤도 난법 준비돼 있고요. 2부 이슈 오늘에서는 문경시의 올 한 해 시정 계획에 대해 알아봅니다. 이어서 진보의 눈으로 바라보는 지역과 전국의 정치 현안, 임미의 그래도 정치 함께합니다. 라디오 오늘 유튜브로도 다시 들을 수 있거든요. 많은 애청 바랍니다. 안형진의 궤도 난법, 우리 지역과 생활 속 문제를 법적인 관점에서 쉽고 재미있게 풀어봅니다. 연초에 방학 기간이나 연휴를 이용해 해외여행 가는 경우 많죠. 그런데 의도치 않게 범죄나 위법 행위에 휘말리는 경우가 있어서요. 주의가 필요합니다. 안형진 변호사 연결해 이 이야기 들어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형진 변호사입니다. 네, 오늘은 해외여행 주의사항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주실 텐데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일단 해외여행 할 때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반드시 챙겨야 될 게 여권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여권을 항시 챙기는데 이 단체 여행을 예약을 하고 여권을 분명히 챙겼는데 여권 때문에 출국을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왜요? 이게 이제 바로 여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어서 그렇습니다. 네. 사실 이게 이제 어르신들 눈도 잘 안 보이고 하니까 이제 여권만 챙기시고 이를 잘 안 체크하시는데 이 만료기간이 경과된 여권 제시하면 출국을 못 하거든요. 그렇죠. 여권은 통상 10년이 유효기간입니다. 네. 그래서 이 여권을 보면 사진 있는 쪽에 여권 유효기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해외여행 가실 때 여권을 필히 챙기시는 것은 물론 중요하지만 여권의 유효기간이 남아있는지 아닌지를 반드시 보셔야 됩니다. 그 생각해 보십시오. 가족들이나 친지들이 단체로 좋게 여행 가려고 공항 갔는데 한 명이 여권이 만료되어 있으면 못 나가는 이거 완전 그렇죠. 다 파토 아닙니까? 낭패죠. 낭패 중에 큰 낭패가 없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제 여권 발급 기간이 대략 한 8일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여행 가시기 한 2, 3주 전에는 미리미리 유효 기간을 반드시 이제 일행들도 그렇고 챙겨 확인하는 게 중요하고요. 네. 그 다음으로는 이제 비행기나 배를 타고 이제 입국할 때 주의해야 될 점에 대해 말씀드리면요. 네.
그 현재 동남아에 거점을 둔 마약 조직이 마약 청정 지역이었던 대한민국을 노린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요? 예, 왜냐하면 마약의 가격이 이제 다른 나라보다 우리나라가 좀 더 높게 형성되어 있다. 이렇게 이제 아하.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네. 그럼 요와 관련돼서 뭐 어떤 사례가 있나 하면은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이제 장시간 좀 이렇게 타고 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옆에나 앞에 있는 사람들은 얘기도 하고 뭐 친해질 수도 있는데 내릴 때쯤에 그 사람이 이거 내 짐 맞는데 면세 한도 때문에 입국할 때 잠깐만 들어줄 수 없느냐, 통과해 줄 수 없느냐, 또는 이게 술인데 1인당 한도 때문에 그있게는 좀 대신 그때는 잠시만 들고 가줄 수 있냐라고 사람 좋은 얼굴로 부탁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네. 그러면 뭐 사실 그렇게 힘든 것도 아니고 대신 들어주는 거니까 있죠. 뭐 아유 뭐 하면 되죠 뭐 이러면서 네. 쿨하게 이제 말씀하신 경우는 이는 매우 위험한 행동입니다. 왜냐하면 마약이나 위험 물질이 그 안에 들어 있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아하. 네. 이런 이른바 대신 운반 사건 때문에 마약 운반 내지 소지로 입건되어서 외국이나 우리나라에서 형사처벌을 받는 사례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좀 야박할지는 몰라도 절대로 남의 물건은 들어줘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간혹 이거 뭐 술병으로 딱 명확히 보이는데 이게 괜찮지 않느냐 이런 말씀도 하시는데 그 마약을 술에 녹일 수도 있거든요. 아하, 그렇군요. 예, 술이나 액체에 녹여서 들어온 경우도 있기 때문에 또는 초콜릿 안에 마약을 숨겨서 들어온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외양상 이게 초콜릿이다, 뭐 술이다 이렇게 분명해 보여도 그 내부에는 마약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절대 네. 안전하지 않다는 건데요. 네. 결론적으로는 타인 물건 들어주는 거는 절대 하면 안 된다. 이거를 꼭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마약 운반 소지로 입건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짐 함부로 들어주면 안 된다라고 경고해 주셨고요. 그리고 또 어떤 거 그렇습니다. 있을까요? 또 이 입국하실 때에 해외 농축산물을 주대하시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농림축산검역본부 관계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망고나 육포 등 대부분의 농축산물은 반입이 금지되어 있으므로 반입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해서 해외여행 마치고 입국하실 때 이제 그걸 유의해야 한다. 이렇게 이제 당부를 하고 있는데요. 네. 뭐 반입 금지품의 허위 신고나 미신고, 또 불법 반입이 의심되는 물품에 부착된 검역 스티커 훼손, 또 금지 품목 30 반입 등 이런 검역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부과되고 뭐 특별사법경찰 수사까지 이제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뭐 좀 이런 거 가져오실 때는 각별히 좀 유의하셔야 됩니다. 네. 여행 농축산물. 좋게 다녀오시다가 과태료 막 맞으면 기분 다 안 좋아지거든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예, 해외 농축산물 휴대하는 경우 이건 아예 금하는 게 좋겠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또 말씀드릴 건 이 보이스피싱인데요. 네. 지난 10월 말부터 이제 미국 보스턴 및 하와이 지역 거주 우리 동포를 대상으로 제외 공간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 범죄가 계속되고 있다고 어허. 외교부가 밝히고 있습니다. 네. 그 외교부 홈페이지에 나오는 내용은 다음과 같은데요. 범행수법은 일단 총영사관 대표 번호가 표시되도록 발신 번호를 변조한답니다. 그래가지고 연락한 다음에 마약범죄에 연루되었다, 또는 곧 검찰청에서 연락이 올 것이라고 하면서 불안감을 억수로 조성하면서 접근을 한다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이에 이어서 검찰청 범죄정보기획관을 사칭한 인물이 연락해서 특정 웹사이트 접속을 요구하면서 개인정보 입력을 해라, 이렇게 요구를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뭐 검찰 및 금융감독원을 사칭한 인물이 연락해서 뭐 계좌 검수가 필요하다 등등 이유를 대면서 계좌 이체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요. 네. 그래서 막 범죄자들이 총영사관 번호를 이제 도용하면서 해서 또 당하는 경우도 있는데, 뭐 한국에서 기와 관련 연락이 와서 확인이 필요하다 이렇게 하면서 개인정보 요구하는 수도 있고, 또 뭐 실제 혼인신고 등 민원 접수를 했는 사실을 미리 파악한 다음에 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서류 보완이 필요하다면서 가짜 사이트 클릭을 유도하기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외교부 공지에 따르면은 대사관, 총영사관 등 대한민국 정보기관은 전화, 문자, 메시지, 이메일 등을 통해서 개인정보 제공이나 금전 송금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이와 같은 연락을 받은 경우에는 대응하지 마시고, 왜냐하면 듣다 보면 말리거든요. 그렇죠. 대응하지 마시고 즉시 전화를 끊으시라, 이렇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요, 이미 어느 정도의 개인정보를 파악한 다음에 이를 얘기하면서 사기를 치기 때문인데요. 네. 예를 들어서 뭐 홍길동님 땡땡은행에 땡땡땡 번호 계좌에 현재 잔액이 뭐 한 52,000원 있는데, 이래 시작을 하면 듣는 사람
맞네 이래 되거든요. 그렇죠. 그럼 그때부터 이제 말리기 시작합니다. 음. 뭐 또는 최근에 인터넷 거래를 뭐 ABC 뭐 어디 뭐 땡 마켓에서 사시고 이렇게 쭉 얘기하면 이제 거기 말려드는 거거든요. 아하. 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전화로 또는 문자로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돈을 요구하면은 보이스피싱 의심해야 된다. 이건 해외에서도 마찬가지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또 여러 가지 오늘 좀 말씀드립니다. 이 외교부의 지난 6일 공지에 따르면은 베트남 내에서 전자담배 사용이 처벌될 수 있다고 해서 주의를 요한다고 합니다.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2025년 12월 30날 작년 말이죠. 베트남 네. 정부가 이제 올해 초부터 베트남 내에 담배 유해 방지를 위한 행정처벌 등을 규정하는 시행령을 공표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전자담배에 관한 규정을 보완 수정했다는 건데요. 그래서 베트남 내에서 전자담배 사용을 금지하는 거고 뭐 생산, 판매, 수입, 운송, 보관, 사용 이걸 금지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어기면은 우리나라 그 베트남 돈으로 300만에서 500만 동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하는데요. 네. 500만 동이 대략 하나로 한 27만 6천 원 하거든요. 많이 그래서 내야 되네요. 예, 전담하시는 분들도 좀 조심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이게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작년 연말에 이게 바뀐 거기 때문에 앞으로는 베트남 내에서 담배를 사용할 때 처벌이 될 수 있다는 거 꼭 주의하시기 예. 바랍니다. 뭐 정확히 말하면 행정처벌인데요. 네. 그리고 이게 실제로 가끔 발생하는데 그 대마 등 일부 마약에 관해서 현지법에 의하면 합법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국가가 있습니다. 네. 그 마리화나라고 하는데요. 그 현지법에 의하면 합법이기 때문에 이를 파는 가게가 있을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걸 좀 부주의하게 괜찮네 이러면서 우리나라 사람이 이를 이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외국에서는 합법이더라도 우리나라 국민이 우리나라가 아닌 곳에서 대마나 또는 대한민국 법이 정하는 마약을 해외에서 복용하면은 설사 외국법으로는 합법이라 해도 우리나라 형사법에서 처벌을 받습니다. 네. 이걸 속인주의라고 하는데요. 사람이 속했으면 법을 적용한다 이겁니다. 그러니 우리나라 국민은 해외에 나가서도 우리나라 형법에 적용을 받습니다. 그래서 절대 그쪽에 합법이라고 마리화나나 뭐 이런 거 하면 안 되고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청취자 여러분들 해외 도박 뭐 이런 거 많이 들으시잖아요. 네. 해외에서 카지노 등에서 일시오락을 하면 도박할 경우에도 있던 우리나라 형사법에서 처벌을 받습니다. 도박죄로. 그렇군요. 이게 여기서 대법원 이제 판례를 좀 말씀드릴 필요가 있는데요. 네. 이 도박죄 관련해서 이제 판결하면서 대법원은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조는 본법은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에게 적용한다고 하여 형법의 적용 범위에 관한 속인주의를 규정하고 있고, 또한 국가 정책적 견지에서 도박죄의 보호법보다 좀 더 높은 국가 이익을 위하여 예외적으로 내국인의 출입을 허용하는 폐강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에 따라 카지노 출입한 것은 법령에 의한 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것이나, 여기서부터 이제 중요합니다. 도박죄를 처벌하지 않는 외국 카지노에서의 도박이라는 사정만으로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고는 할 수 없다라고 2004년도에 판례를 낸 바 있습니다. 아하. 그래서 외국 카지노는 그것은 다 합법이거든요. 네. 근데 거기서 일시오락을 넘는 정도 막 몇백만 하는 거 이러면은 우리나라 법에 의해서 도박죄로 처벌된다는 점을 밝힌 판례라고 할 수 있어서 외국에 나가셔서 마약도 물론 그렇지만 도박도 너무 많이 하시면 우리나라 법에서 처벌할 수 있다. 이 점을 좀 이해하셔야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해외여행 갔을 때 주의사항들 이모저모 짚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안형진의 쾌도난법 안형진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라디오 오늘 2부에서 뵙겠습니다. MBC 라디오 지역과 함께 성장해갈 인재를 키웁니다. 지역교육 혁신을 주도하는 안동과학대학교. 새로운 도전을 위한 성인학습자 평생 직업교육. 해외 우수인재 지역정착을 위한 명품 교육과정 혁신. 대학이 지역의 미래다. 혁신을 주도하는 안동과학대학교. 아, 땡긴다 땡겨. 매콤새콤 달콤한 맛. 무침에는 역시 땡기네 가오리. 장례식장 등 각종 대소사 최고의 인기 메뉴 땡기네 가오리. 물이 생기지 않아 언제 어디서든
포장, 배달, 택배 모두 가능한 안동 땡기네 가오리 054-852-4988. 가족과 함께 즐기는 영주 도심 속 힐링 온천, 영주 온천랜드와 영주 호텔. 하루의 피로를 내려놓고 쉬어가기 좋은 공간에서 온천, 사우나와 숙박을 함께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숙박, 피트니스, 키즈카페, 찜질방까지 모든 것을 한 번에 즐기는 영주 온천 관광호텔, 영주 온천랜드. 한순간에 일어나는 금융사기 예방과 대처법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매일 문자 메시지에 있는 확인되지 않은 링크는 클릭하지 마세요. 개인정보 유출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주민등록번호, 통장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를 전달하지 마세요. 대한민국의 공공기관에서는 전화나 문자 메시지로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금융사기 피해가 의심된다면 112에 신고하고 해당 은행 고객센터에 전화하세요. 해당 계좌의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금융사기 피해 금액에 대해서는 해당 은행을 방문하여 피싱사기 피해금 환급을 신청하세요. 다섯 번째, 은행의 보안 서비스를 적극 활용해주세요. 확인되지 않은 PC에서는 이체가 안 되게 하거나 해외 IP를 차단하는 등 금융사기 예방이 가능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한순간의 클릭으로 일어나는 금융사기 예방과 대처법을 꼭 기억해주세요. 라디오 6시 21분 54초 지나고 있네요. 이슈 오늘입니다. 새해 문경시에서는 주민복지와 경제 발전을 위해서 다양한 사업을 계획 중인데요. 문경시 이건화 행정복지국장 연결해 이야기 들어봅니다. 국장님 안녕하세요. 아이고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새해에 문경시의 행정복지국장으로 부임하신 거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 자리가 아마 네. 시 행정부터 주민복지 또 문화같이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는 자리잖아요. 소감 어떠신가요? 네. 제가 금년도에 제가 문경시 행정복지국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돼서 매우 이제 영광스럽지만 또 한편으로는 또 막중한 또 책임감과 어떤 사명감을 좀 느끼고 있습니다. 네. 예. 그리고 저희 행정복지국은 문경 시민의 생활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행정과 복지 소통을 담당하는 핵심적인 부서들로만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저희가 책상 위의 계획보다는 현장에서 시민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네. 그래서 저희 문경시 행정 추진은 이제 물론 규정도 중요하지만 한 분 한 분 시민의 일상이 행복해지는데 우선을 두는 그런 시정 주인의 역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이 무엇을 느끼고 있는지가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소통 그렇습니다. 행정에 있어서 올해 가장 중점을 두는 방향은 어떻게 되나요? 예, 저희의 올해 소통 행정의 방향은 먼저 시민의 입장에서 한 번 더 생각하는 그런 행정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행정은 여전히 이제 어렵고 멀게 느껴질 수 있는 만큼 저희 국의 총무, 민원, 홍보 기능을 이제 서로 긴밀하게 연결해서 문경 시민의 의견이 자연스럽게 저희 시 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보면은 현장에서 답을 찾는 행정을 저희는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직접 읍면동을 찾아가서 또 시민들의 이야기를 듣고 또 생활 속 불편사항을 저희 눈으로 확인하면서 현장에서 바로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은 신속히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책 추진 과정에서 어떤 설명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미리 알려드리고 그리고 진행 사항을 꾸준히 저희 시민들과 공유하면서 시민들께서 행정을 보다 편안하게 좀 이해하실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아울러서 저희 이제 내부적으로도 좀 소통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관리자와 실무자 간이나 아니면 각 부서 간은 물론이고
또 신규 직원들의 목소리까지 좀 폭넓게 듣는 그런 조직 문화를 만들어서 현장의 경험과 아이디어가 행정에 잘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작은 소통의 좀 변화들이 쌓여서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더 가까운 그런 행정으로 이어지도록 차분히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네. 문경시에서 그럼 추진하는 사업들 하나씩 얘기를 해볼게요. 일단 먼저 숭실대학교 문경 캠퍼스 건립인데요. 뭐 MOA 체결이 임박했다고 들었는데 사업 네네. 어느 정도 진척이 있나요? 네. 저희 문경시는 대학 유치를 단순히 캠퍼스 하나를 만드는 그런 사업으로 보지 않고 네. 지역의 미래 경쟁력을 키우는 어떤 중요한 계기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숭실대학교 문경 캠퍼스 건립을 문경 캠퍼스 설립을 어떤 가지적인 성과로 만들어 가는데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현재는 숭실대학교와 문경대학교가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통합 비전에 대한 논의가 상당 부분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를 바탕으로 저희가 실질적인 MOU 체결을 위한 준비도 차분히 하나씩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형식적인 협의에 그치지 않고 어떤 구체적인 방향을 하나씩 정리해 가는 그런 단계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행정복지국에서는 캠퍼스가 저희 지역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교육, 연구 환경하고요. 그다음 학생 정주 여건, 그리고 저희 지역과 연계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저희 각 관계부서와 함께 꼼꼼히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대학 유치가 문경시 지역의 긍정적인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저희는 현장에서 필요한 부분들을 차분히 뒷받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문경시가 스포츠 도시로서 뭐 각종 대회를 유치하기도 하고 전지 훈련을 유치하기도 하는데 이런 스포츠 인프라를 지역 상권과 연계할 전략이 있다면 소개를 해주실까요? 네. 저희 문경은 국군 체육부대를 중심으로 이미 전국적인 스포츠 전지 훈련 거점으로 완벽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는 매년 한 70에서 80개 정도의 전국 국제대회를 유치하고 있고요. 그리고 300여 개 전지훈련팀이 매년 저희 문경을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수와 지도자와 가족과 응원들까지 포함하면은 연간 약 10만 명에 가까운 유동인구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이에 따라서 이제 저희 숙박이라든지 외식이라든지 교통 등 지역 경제 전반에 좀 실질적인 활력을 불어넣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 문경시는 이러한 효과가 있는 스포츠와 지역 상권을 자연스럽게 연결하는데 힘쓰고 있습니다. 어떤 대회 일정에 맞춰서 숙박과 음식, 관광 정보를 함께 제공하고요. 그리고 전지훈련팀이 장기간 머무를 수 있도록 지역 상점과 연계한 환경을 조성해서 소비가 지역 안에서 선순환되도록 저희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울러서 저희가 중장기적으로 2027년 세계 소프트 테니스 대회, 2031년 세계 군인 체육대회 유치를 목표로 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국제 대회가 유치된다면은 저희 문경의 인지도 제고는 물론이고요. 지역 경제 전반에 큰 파급 효과를 가질 것으로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경의 스포츠 경쟁력이 지역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대회 유치와 기반 확충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네. 2027 세계 소프트 테니스 대회와 2031년 세계 군인 체육대회 유치 꼭 하시길 기대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또 하나가 시내버스 전면 무료화인데요. 지금 시행한 지 1년이 지난 걸로 알고 있는데 시민들은 이 정책을 어떻게 체감하고 있다고 파악하고 계신가요? 네. 저희 문경시가 시내버스 전면 무료화를 시행한 지가 1년이 지났습니다. 네. 그래서 시민들께서는 일상에서 느끼는 변화가 분명해지고 있다고 이제 많은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그리고 특히 어르신들께서 좀 시장이나 병원을 오갈 때 교통비 부담 없이 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면서 만족도가 매우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전에는 이동을 망설이는 분들도요, 이제는 훨씬 편하게 외출하신다는 그런 이야기를 현장에서 많이 듣곤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또 눈에 띄는 변화가 있습니다. 저희 시내 분위기입니다. 네. 무료버스 시행 이후에 저희 시내를 찾는 발길이 많이 늘어나고요. 그리고 평소에도 사람들이 더 많이 보이고, 그리고 특히 장날에는 활기가 넘친다는 그런 평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저희가 실제로 전통시장과 상권 주변에 유동 인구가 늘어나다 보니 지역 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문경시는 이러한 체감 효과가 좀 지속되고, 그리고 시민들의 이용 행태와 의견을 지속적으로 좀 살펴보면서 저희 시내버스 무료화 정책이 교통복지와 지역 활력이라는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안정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꾸준히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네. 그런데 지방이 참 슬픈 게 지방 소멸이 정말 코앞으로 다가오고 있다는 점인데요. 네네. 혹시 2026년 어르신과 장애인을 위한 복지 정책에서는 어떤 점을 강화할 생각이신가요? 예, 저희 문경시는 아무래도 좀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그런 지역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2026년에는 돌봄과 생활, 활동을 함께 챙기는 그런 복지에 가장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어르신들의 일상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그런 지원을 강화합니다. 그 첫 번째로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이제 목욕비, 미용비 지원을 이제 저희가 2025년도에는 6만 원을 지원했지만은 원래 2026년도부터는 연간 9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그리고 경로다 신축과 또 리모델링을 통해서 어르신들이 좀 안전하고 편안하게 머물 수 있는 그런 공동 생활 공간도 저희가 꾸준히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일할 수 있는 어르신과 장애인들을 위한 일자리 지원도 중요한 부분이라 생각해서 네. 예, 그 부분에서도 저희가 많이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노인 일자리와 저희 사회활동 지원 사업은 참여 인원을 많이 늘리고요. 그리고 지역 환경 개선이나 공공시설 지원 등 이런 체감도 높은 분야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일자리 역시 저희가 행정 복지시설과 연계해서 안정적인 참여 기회를 많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통합돌봄 TF팀을 새롭게 구성해서 혼자 생활이 어려운 65세 이상 어르신과 등록 장애인이나 또 질병이나 사고 이후에 돌봄이 필요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방문 의료라든지 방문 간호, 퇴원 후 지역 연계, 일상생활 돌봄과 또 주환경 개선까지 한 번에 지원하는 체계를 저희가 마련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 행정복지국은 어르신과 장애인이 시설이 아니라 현재 살던 곳에서 일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체감되는 복지 정책을 차분히 하나씩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아이부터 청소년까지 아우르는 교육 청소년 지원 정책으로는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저희가 문경시가 아이 키우긴 좋은 도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교육 청소년 지원 정책이 많은데요. 아이부터 청소년까지 정책은 어떤 숫자의 제도보다는 부모가 아이가 일상에서 실제로 느끼는 변화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문경시는 아이 키우는 가정의 부담을 많이 들어주는데 저희가 중점을 두고요. 그리고 돌봄과 교육, 생활 환경을 고르게 살피고 있습니다. 저희는 방과 후의 돌봄과 교육 지원 부분에 대해서 꾸준히 강화하고, 그다음에 아이들이 좀 안전하게 좀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차근차근 저희가 좀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예, 그리고 청소년 분야에서는 저희가 진로 체험과 문화 체육 활동을 확대해서 좀 학교 밖에서도 좀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또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의 학교와 기관이 또 함께 참여해서 아이들이 굳이 도시로 나가지 않아도 문경 안에서 꿈을 키울 수 있도록 저희가 돕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는 아이들이 웃으며 자라고 부모가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문경을 만드는데 최선의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네, 그럼 끝으로 2026년을 맞아서 문경 시민들께 꼭 전하고 싶은 메시지 있다면 한 말씀 들어볼까요? 네,
먼저 2026년 병원년 새해에는 저희 시정의 전략 사업으로 추진해온 이제 주요 사업들이 본격 추진되고 가시화되는 그런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정 추진에 적극 협조해 주시고 또 많은 도움을 주시는 문경 시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평소 시정 운영의 방향은 시민을 위한 행정 추진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형식이나 절차보다는 현장의 목소리에서 출발해야 된다고 항상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 누구나 일상 속에서 문경시의 변화를 좀 체감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런 체감을 높이기 위해서 행정복지국은 늘 시민의 눈높이에서 항상 고민하고 행동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경 시민을 위한 시정 추진은 끝까지 책임지고 완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은 모든 문경 시민이 이제 빛나는 한 해가 되고요. 또 문경시가 더 행복하고 더 살기 좋은 도시로 변해 가는데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2026년 병원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가정마다 건강과 평안이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국장님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아나운서님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문경시 이건화 행정복지국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라디오 오늘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 사고 소식이나 함께 토론하고 싶은 내용을 안동 MBC 홈페이지 라디오 오늘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전화와 문자 참여도 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는 851국에 7191번, 문자는 샵 0913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그래도 정치, 진보의 눈으로 지역의 현안과 전국적인 정치 현안 짚어봅니다.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임미애입니다. 네, 오늘이 새해 첫 임미애 그래도 정치인데요. 먼저 청취자 여러분들께 새해 인사 부탁드립니다. 예, 벌써 2026년입니다. 저는 올해는 청취자 여러분들 모두가 큰 사고 없이 평온한 일상 그리고 소소한 성취가 이루어지는 그런 2026년이 되시길 기원드리고요. 정치가 국민의 삶을 편안하게 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저 역시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올해 의정활동 목표가 어떻게 되세요? 올해는 아무래도 6월 달에 지방선거가 있으니까 저한테는 올해가 큰 어깨에 짐이 놓여진 시간인데요. 네. 경북 민주당 입장에서는 정치에 지치고 국민의힘에 지친 도민들로부터 신뢰받고 선택받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목표와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민주당의 저변이 조금 더 확대되고 깊어지는 26년이 되도록 좀 그렇게 움직여볼까 싶습니다. 네. 어깨에 부담이 많지 않을까 싶은데요. 대구 경북에서 깃발을 뽑을 가능성 어느 정도로 점치시나요? 저는 누가 선거를 앞두고 그렇게 물어보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목표가 이렇습니다. 이런 얘기를 잘 안 해요. 왜냐하면 선거라는 거는 막상 그 선거가 치루어지는 그 시점에서 정치적인 상황이 어떻게 변화하느냐에 따라서도 유권자들의 투표는 바뀌기 마련이기 때문에 끝까지 긴장감을 놓치지 않아야 하는 것이 선거인데요. 네. 저희가 아무래도 여당의 상황에서 선거가 치루어지는 건 2018년도 지방선거하고 비교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2018년도에 저희가 단체장을 구미에서 딱 한 번 당선시켰고 지방의원까지 합치면 60명이 당선된 게 최대 성과였어요. 네. 예, 그래서 저는 2018년도를 뛰어넘는 성과를 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고 또 객관적인 여건은 저희 민주당도 이
그때하고 비교해서는 당세도 많이 확장이 되어서 그때보다는 성과가 훨씬 더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이 민생도 어려워 만지는 생산적인 정치가 이루어지길 기대해 보겠고요. 네. 한중 정상회담 전에요. 새해 벽두부터 정말 전 세계가 깜짝 놀랐습니다.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침공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이번에 민주당 의원 68명의 성명서를 발표했는데 의원님도 명단에 이름을 올리셨더라고요. 네. 일단 이 성명서를 낸 이유는 뭘까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일이 벌어졌잖아요. 네. 예, 이게 저도 뉴스를 보면서 이게 말이 되나? 그 죄명이 이게 마약 거래를 했다는 건데 네. 그렇다면 그 범죄에 대한 그 처벌은 다른 나라가 해야 할 일은 아니거든요. 그 나라 국민들이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외교상 이 문제가 정부가 낸 입장을 보면 굉장히 두루뭉실해요.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냈던 입장에는 이런 얘기가 들어있어요. 베네수엘라 국민들의 의사가 존중되는 가운데 민주주의가 회복되고 대화 속에 베네수엘라 상황이 조속하게 안정을 취하기를 희망한다. 뭐 이런 얘기들이에요. 네. 이거는 명백하게 주권국에 대한 침해인데 주권 침해 행위인데 이것에 대해서 외교적인 언어로 우리 정부가 표현할 수밖에 입장을 취할 수밖에 없다면 그래도 대한민국 국회의 개별 헌법기관이라고 하는 국회의원들이 분명한 의사를 표현하는 것은 저는 당연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네. 이 성명서에 저희가 동참을 했고요. 이건 명백하게 이 유엔 헌장 위반입니다. 주권국에 대한 일방적인 군사작전이었고 이거는 무력 사용 금지 원칙이라든가 내정 불간섭 원칙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깡그리 무시한 행위잖아요. 네. 그리고 이런 것이 용납이 되면 이런 침공 행위가 국제적으로 용납이 되면 이후에 이와 유사한 무력 개입이 이루어졌을 때 그것을 정당화하는 선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제사회가 단호한 입장을 취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베네수엘라뿐만이 아니라 덴마크 자치령인 그린란드에도 눈독을 들이고 있는데 결국엔 이 그린란드까지 손을 댈까요? 어떨까요? 이 얘기가 계속 나와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지난 12월 4일인가요? 미국의 그 NSS 그 발표된 거에 보면 그 국가안보전략 발표된 거에 보면 미국이 서반구를 미국의 최우선 이해적으로 삼겠다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그 연장선인 것 같습니다. 일기 트럼프 정부에서도 그린란드 매입 주장이 있었는데 그렇죠. 그린란드는 분쟁 지역도 아니고 또 적대 국가의 영토도 아니고 그리고 엄연히 미국과 군사동맹을 맺고 있는 덴마크의 자치령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런 자치령에 대해서 뭐 이렇게 이 그린란드 뭐 이렇게 이 매입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는 거는 북극에서 그린란드가 차지하고 있는 러시아, 중국의 영향력이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한 군사 전략적인 위상이라든가 네. 또 자원도 여기 풍부하다 그러거든요. 히토류나 뭐 천연가스 이런 게 풍부하기 때문에 이게 뭐 경제적으로도 자원의 입장에서도 되게 중요한 곳인데 이거를 매입하겠다고 얘기를 하니 지금 덴마크가 캐나다를 만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네. 이런 미국의 움직임에 대해 뭐 저희가 그냥 계속 지켜보고 있는데 이거는 내부 동맹 질서를 무너뜨리는 매우 폭력적인 행위이고 이것에 대해서 유럽 국가들이 예민하게 반응하는 건 전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미국이 스스로 동맹국 영토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이걸 미국이 실행에 옮긴다면 대서양 동맹 자체가 깨지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네. 그러면 결국 나토가 사실상 붕괴되는 국면에 들어가는 것 아닌가라고 봅니다. 힘의 논리로 밀어붙이는 미국의 태도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을 해주셨고요. 저희가 국내 정치로 넘어와서요. 어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처음으로 12.3 비상계엄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사과는 했는데요. 이거 어떻게 들으셨나요?
너무 늦었죠. 저는 일단 너무 늦은 사과다. 그리고 책임 있는 후속 조치나 이런 것들이 빠져 있고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의 절연이나 이런 이야기가 단 한마디도 나오지 않았거든요. 네. 윤석열이라는 이름 석자가 단 한마디도 나오지 않은 그런 사과문인데 이걸 두고서 우리가 진정성이 있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 저는 그렇게 받아들일 국민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리고 끝끝내 비상계엄을 상황에 맞지 않는 잘못된 수단 요 정도로 치부를 하고 있는데요. 네. 이거는 통치행위다. 계엄이라는 것은 통치행위의 일환이었다라는 주장이 지난 1년 동안 계속 반복이 됐던 거잖아요. 네. 저는 그 연장선에서 있는 것이다라고 저는 봅니다. 오늘 제가 포항에 왔는데 네. 현수막이 이런 게 걸려 있어요. 계엄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그 윤석열에 대한 지금 심판은 이거는 그러니까 재판 과정이나 이런 것들은 그 헌법에 보장된 고유 권한에 대한 침해 행위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권한을 가진 자가 행사할 수 있는 계엄이었고 통치행위였기 때문에 그것이 비록 잘못된 것이었다 하더라도 그 법적으로 심판할 수 없다라는 이 논리의 연장선상에 있는 건데 아직도 저는 장동혁 대표가 그 틀을 벗어나지 못한 사과였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사과라고 볼 수 없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국민의힘에서는 당명 개정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예고하기도 했는데 그런데 일각에서는 당명만 바꾸면 다냐 이런 비판도 있어요. 이게 당명을 바꾸는 수순은 익히 짐작을 했던 수순이고 바꿀 거라고는 생각을 했는데요. 당명 바꾼다고 사람이 바뀌는 건 아니잖아요. 여전히 당명 바꾸고 이번 지방선거에 계엄을 옹호하고 탄핵을 반대하는 집회에 참석했던 사람들은 모두 다 대거 공천이 돼서 다시 지방의회에 이번 지방선거에 참여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네. 그런 걸로 봐서 사람이 바뀌지 않았는데 당명 바뀐다고 해서 뭐 본질적으로 어떤 변화가 기대되거나 이런 건 아니어서 저는 이거를 국민들이 모를 거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네. 그리고 실제로 87년 민주화 이후에 당명이 벌써 이번에 바뀌면 8번째 바뀐 거라 그래요. 그러니까는 시간으로 치면 이게 당명이 2020년도에 미래통합당에서 국민의힘으로 바뀌었거든요. 네. 이제 6년 만에 다시 바뀌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무슨 민주주의 사회의 정당 정치가 기본이라고 그러는데 그 기본이 되는 정당의 이름이 급한 일 있고 사고 한 번 치면 이렇게 당명을 수시로 바꿔댄다면 이게 정상은 아니죠. 네. 장동혁 후의 쇄신에 속도를 높이고 있는 국민의힘이지만 탄핵의 강을 건널 수 있을까라는 것에 대해서는 호평을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민주당으로 넘어가서요. 오는 일요일이죠. 민주당의 원내대표 선거가 치러지는데요. 박정, 백혜련, 진성준, 한병도 의원 4파전인데 지금 당내 분위기는 어떤가요? 이게 원래 원내 선거가 제일 어렵대요. 의원들 속을 알 수가 없어서. 아하, 네. 예.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저희가 이게 과반수를 못 얻으면 이게 결선 투표 가거든요. 네. 예, 결선 투표를 가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1차 투표에서 1위 했던 사람이 결코 당선된다라고 보장을 할 수 없는 거죠. 네. 2차 투표에서는 3, 4등을 했던 사람이 2등한테 몰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거야말로 판세를 좀 이렇게 짐작하기가 어려운 선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이게 원래 당규상 전 원내대표 자녀 임기인 5월 둘째 주까지가 임기거든요. 네. 그런데 6월 3일 날 지방선거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는 지방선거가
끝날 때까지로 아마 연장될 가능성도 좀 있다. 네. 뭐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거 사실 짐작하기 매우 어려운 선거이다라는 말씀. 네. 그런데 임기를 네. 두고 다들 좀 궁금해하는 것 같아요. 이게 4개월짜리다 보니까 혹시 네. 그 이상의 임기를 보장할 것인가 이걸 두고도 이야기가 분분하더라고요. 아니에요. 그렇진 보장은 아니고요. 네. 그 새로 선출되는 원내대표는 잔여 임기만 하는 건 맞습니다. 네. 그게 뭐 5월 둘째 주까지인데 선거 때문에 6월 첫째 주까지로 될 수는 있으나 잔여 임기가 끝난 다음에 다시 원내대표 선거를 할 때 그 사람이 출마하지 말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네. 그런데 관례상 원내대표가 비록 잔여 임기를 했다고 하지만 연임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연임에 대한 거부감을 의원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과연 연임을 인정할 것이냐의 문제는 있는데 규정상 연임에 불가능하게 되어 있는 내용은 없어서 네. 그리고 지금 민주당 원내대표 후보자들의 합동 토론회가 진행 중이라는 점 함께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김병기 의원 얘기를 해볼게요. 일단 네. 김 의원이 어떤 이유에선지 버티기에 들어갔다 이런 분석이 나오는데요. 어떻게 될까요? 일단 먼저 국민들한테 굉장히 죄송합니다. 저도 이렇게 공천 과정에서 현금이 오고 가는 거는 과거 수십 년 전에 저희 그 이야기는 들어봤지만 이게 최근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니까 저도 굉장히 당황스러운 소식이었고 무엇보다 국민들한테는 정말로 죄송한 일인데요. 네. 저는 이제 뭐 일부에서 탈당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는 있는데 뭐 저는 탈당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 저는 한편으로는 또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탈당한다고 해서 있었던 혐의가 없어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예. 그래서 탈당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오히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그 공공범죄 수사대에서 집중 수사하겠다라고 서울경찰청에서 밝혔기 때문에 네. 조속한 수사, 그 엄중한 수사가 저는 먼저 되어야 되고 네. 만약에 탈당을 안 한다 하면 이거는 당이 책임져야 하는 문제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탈당을 하건 안 하건 이거는 민주당이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민들 앞에 사과하고 시스템을 정비하고 이러는 것들이 네. 먼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일단 다음 주 월요일인 1월 12일 윤리심판 결과가 나오는데요. 이날이 분기점이 될 걸로 보입니다. 이렇게 한 주간의 정치 소식 이모저모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과 함께했습니다.